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P&G입니다. 1837년 창립된 P&G의 기업 명칭은 프록터 앤 갬블이고 본 영상에서는 줄여서 P&G라고 칭하겠습니다. P&G는 사실 엄청난 브랜드들을 정말 너무 많이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각각의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당연히 투자자분들에겐 TMI일 것 같고, 사업부별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부별 실적과 주가 그리고 전망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P&G와 자주 비교되는 기업이 유니레버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유럽 기업들에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국 분들이 주로 해외 직투를 하시는 미국 기업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 일단 P&G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두 기업은 매우 비슷한 성격의 기업입니다. 주가부터 잠시 보면 공교롭게도 대략 10년마다 주가가 2배 좀 넘게 상승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의 주가가 대략 2000년도 9월의 주가의 2배 정도이고 2020년 9월의 주가가 2010년 9월의 주가의 2배가 좀 넘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살짝 오버슈팅 되진 않았나 하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스닥 기술주들의 올해 들어 나오는 급등에 비하면 확실히 P&G 같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양상입니다. 퍼는 27.7배이고 지난 1년간 12.69%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6에서 7%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으니 지난 1년간 주가 상승은 평소보다 더 높긴 했습니다. 배당률은 2.3%이니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입니다. 배당 얘기 나온 김에 P&G의 주주치나 성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연간보고서 기준으로 74억 불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참조로 P&G는 회계연도 시작이 매년 7월이므로 올해 6월 30일에 회계연도 2020년도를 마감했습니다. 배당금은 총 78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분기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금액이고 64년 연속 배당금은 증가해왔고 기업 설립 1890년 이래로 1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P&G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4억 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78억 불을 배당금으로 지출했으니 총 152억 불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했다고 P&G는 밝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왜 자사주 매입이 주주에게 그리고 기업에 좋은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기회로 간략히 정리를 드리면, 가령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켰다고 보면 현금은 재무상태표 왼쪽에 Asset에서 Current Asset에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해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현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시장에서 돌고 있는 주식을 없애버리므로 현금이 줄어든 만큼 똑같이 오른쪽에 Shareholders Equity 항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의 자산과 오른쪽의 자본이 동일하게 줄어드므로 자사주의 매입은 재무상태표 자체를 shrink, 즉 줄어들게 해줍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우선 주당 순이익인 EPS를 개선시킵니다. EPS 자체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분자인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총 발행 주식수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줄어드므로 EPS는 늘어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EPS 증가분만큼 주가는 이론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자산과 자본 항목이 모두 줄어드므로 우선 ROE도 늘어납니다. 분모인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산주 줄어듦으로 당연히 ROA도 늘어나게 됩니다. 분모인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ROE나 ROA는 기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지표입니다. 또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시장에 발행된 총 주식수를 줄여줌으로써 향후 지급할 배당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국 이런 기업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래서 P&G는 6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 동안 배당금을 계속 늘렸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항목은 재무제표에서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sh Flow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y, 투자활동을 통한 Cash Flow from Investing Activity, 그리고 재무활동을 통한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y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당금으로 78억 달러를 쓰고 자사주 매입으로 74억 달러를 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부채를 새로 49억 늘리고 24억 줄여서 총 25억 불 정도의 장기부채를 늘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부채 같은 경우는 노트, 즉 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2%에서 3%대의 채권을 신규 발행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장기 채권의 이자 비용은 2.3%이며 왜 사채까지 발행해가며 돈을 끌어와서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는지 혹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기업이 장기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속 경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 기업의 주주 가치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재무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단다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사회도 주주총회에서 선출이 되고 결국 이사회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710억 불의 매출과 130억 불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무려 18.47%의 순이익률입니다. 기저귀랑 빨래세제가 매출의 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삼성전자의 2배입니다. 삼성전자 2019년 연간 순이익률은 9.5%입니다. 크게 5가지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패브릭 앤 홈케어 사업 부문이 33%의 매출 비중을 같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부문은 베이비, 페미닌 앤 패밀리 케어입니다.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브릭 앤 홈케어 사업 부문이 지닌 브랜드만도 20개가 넘으므로 다 나열드리긴 힘든데, 대부분 빨래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젖병세정제, 섬유유연제, 청소세제 등 세제류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베이비, 페미닌 앤 패밀리 케어 사업 부문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시는 기저귀 관련 브랜드들이 있고, 한국엔 워낙 국산 화장지 브랜드들이 많아서 한국 마트에선 잘 안 보이겠지만 화장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P&G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P&G는 일반 소비재를 파는 기업이라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P&G는 경기에 완전 무관한 넌 시클리컬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보시는 대부분의 매출 차지하는 상위 브랜드들이 모두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기가 힘들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땀 흘린 옷을 빨래를 하지 않고 뒤집어서 하루 더 입는 그런 익스트림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소고기를 덜 먹으면 덜 먹었지 빨래를 덜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화장지를 아끼겠다고 하루에 한 번 큰일을 치를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하드코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저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애기한테 한우를 먹이던 걸 대신 브라질산 닭고기를 먹이면 먹였지, 기저귀를 아끼기 위해 애기가 쉬폭탄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안 갈아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P&G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인 포트폴리오를 일반 소비재가 아닌 소비 필수재로 다 채워놓은 것입니다. 이건 2014년부터 시작된 P&G의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1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정리하고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경영 철학을 정한 겁니다. 사실 매출은 줄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경영 철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꾸는 대로 개화소화 다 이런 성과를 이뤄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P&G는 이뤄냈고 현재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필수 소비재이면서 이익률은 매우 좋은 포트폴리오들을 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으로 키워냈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800억 불이 넘던 매출이 2016년에 650억 불까지 줄어들고 다시 현재까지 리바운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를 예를 들면 매출은 707억 불에서 653억 불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71억 불에서 106억 불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을 슬림화시키면서 수익성 좋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경영 철학의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빨리 나머지 사업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패브릭 앤 홈케어와 베이비 페미닌 앤 패밀리 케어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60%나 차지하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매출 비중은 뷰티 사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 사업 부문은 스킨 앤 퍼스널 케어와 헤어 케어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련 브랜드는 많아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면도용품 판매 브랜드인 질레트와 아이보리 등 다 아시는 브랜드도 있고, SK2 역시 P&G 브랜드입니다. 헤어 관련 제품인 헤드 앤 숄더스나 허벌 어센스 등과 펜틴 제품 역시 P&G의 브랜드입니다. 다음 사업부는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13%의 매출 비중이 있고, 아주 간단히만 보면 유산균 같은 영양제부터 해서 소화제, 감기약 등등의 의약품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OTC, 오버 더 카운터, 즉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기타 매장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마지막 사업부는 그루밍입니다. 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레트는 뷰티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그루밍 사업 쪽으로도 포함이 되고, 브라운 역시 P&G 브랜드입니다. 브라운은 아시다시피 전기면도기로 유명합니다. 손면도기 질레트를 쓰든 전기면도기를 쓰든 P&G 제품을 쓸 확률이 매우 큰 겁니다.
그 외에 여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너무나도 많은 사업 부문에 대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주요 재무지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핵심 사업부만 남겨놓은 2016년부터 매출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2019년에 순이익이 3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든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9년에 임페어먼트 차지로 83억 불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9년도 재무제표까지 열어보기는 좀 귀찮아서 관련 기사를 보니 질레트 브랜드에 대한 무형자산 임페어먼트, 즉 손실 평가된 걸로 잡아 비용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가령 질레트가 매우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있었는데 달러 쉐이브 클럽이나 해리스 같은 강력한 온라인 판매 업체 경쟁자가 나타나고 면도날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예측하여 질레트 브랜드 자체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질레트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 고객망 등은 영업권에 대한 굿윌로 무형자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2019년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매우 많이 줄었지만 이는 매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P&G의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 레플리가 P&G의 CEO로 있었던 2014년에 P&G의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브랜드들을 매각하고 수익성 좋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도록 기업의 경영 철학을 바꾼 것이 제가 생각하는 P&G의 최고의 행운이고, 이런 CEO가 기업에 있었다는 것 역시 기업 입장에서나 주주 입장에서나 행운이었을 겁니다. P&G의 또 다른 강점으로는 P&G 제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훨씬 우월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P&G 제품의 경쟁력은 저렴한 대우는 제품이 아니라 품질은 무조건 타사 대비 우수해서 기꺼이 약간 더 비싼 프리미엄을 고객이 내서라도 P&G 제품을 쓰게끔 하는 절묘한 전략을 잘 구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P&G 기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나스닥의 기술주는 굳이 60년대, 70년대 니프티 50 주식들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장 2000년도 IT 관련주 버블이 형성되었을 때 주도주들을 돌아보더라도 그 당시 주도주와 2011년의 주도주와 또 10년이 지난 현재 IT 주도주들은 매우 다릅니다. IT 관련 기술주들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이내믹하게 주도주들이 매번 바뀝니다.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마가 기업들이 당장 5년 동안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물론 모든 기업들이 초우량 블루칩이므로 생존은 가능하겠지만 10년 후에 그 모든 기업들이 미래 IT를 이끌 선도 기업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는 힘들 겁니다. 몇몇 기업은 더 폭풍 성장해서 더욱더 넘사벽 기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몇몇 기업은 어느 정도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P&G 같은 기업은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매우 재미없는 종목일 수는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비교적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837년 창립 이래 기껏해야 로고가 바뀐 정도이고, 사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로고도 거의 그대로로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P&G 같은 기업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마 현재 시장에서의 기업의 위치, 점유율 등이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의외로 최신 IT 기술을 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 이런 P&G 같은 기업이 새로운 마켓 플레이어 경쟁자가 들어오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친숙한 브랜드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이런 유형의 산업을 새로운 시장에서의 막강한 경쟁자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긴 힘들 겁니다. LG 생활건강이나 각 국가의 로컬 브랜드들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P&G나 유니레버급의 브랜드가 갑자기 몇 년 안에 새로 튀어나와 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15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현재 2.7%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니 목표 매수가와 현재 주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15명 중 12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3명이 중립 의견입니다. P&G의 경쟁사인 유니레버와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P&G를 투자기 더 우위의 기업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P&G의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710억 불이니 유니레버의 580억 불에 비해 19%가량 높은 반면 순이익은 유니레버 63억 불에 2배가 넘는 130억 불이니 순이익률에서 P&G가 넘사벽으로 높습니다. PSL과 PER을 보면 P&G가 약간 더 고평가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그래도 P&G가 투자하기엔 더 좋아 보입니다. 30% 가까운 ROE와 11.5% 정도 되는 ROA를 보면 P&G는 초고효율적인 소비재 판매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P&G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P&G의 버금가는 경쟁자가
P&G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P&G의 약점으로 인해 그에 따른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약점은 바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P&G가 혁신도 그렇다 할 변화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로 2019년도에 일회성 이벤트인 80억 불이 넘는 무형자산 가치 손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역시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달러 쉐이브 클럽과 해리스라는 경쟁자로 인해 북미 지역의 점유율이 71%에서 59%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한 P&G의 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프라이빗 브랜드, 즉 아마존 PB 상품입니다. PB 상품은 아시다시피 보시는 이마트 PB 상품들처럼 판매 업체가 직접 자신의 브랜드로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PB 상품이 왜 P&G의 최대 위협이냐면 어쨌거나 P&G 매출의 47%가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북미 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의 LG생활건강, 일본의 라이온,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의 국내 브랜드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하물며 동남아 일부 후진국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굉장히 큰 아시아 점유율을 일본계 다국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암튼 아마존 PB 상품들의 매출이 매년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고 P&G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배당금이나 퍼주고 자사주 매입만 계속 하기만 하면 결국 P&G의 북미 점유율은 어느 순간 갑자기 줄어드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장세는 복리로 그리고 익스포넨셜하게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제가 좀 오버해서 위험을 좀 크게 부각시킨 면도 있습니다. 영상 내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P&G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아마존 제품들이 무료 배송으로 싱가포르의 풀필먼트 센터 또는 미국에서 직접 오지만 아마존 PB 제품들은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합니다. 무조건 가격만 저렴하다고 고객들이 모두 PB 상품을 구매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마트 가서 이마트 PB 상품들이 싸다고 그것만 구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P&G는 나스닥의 기술, 성장주들과 더불어 분산 투자로 투자하기 매우 괜찮은 기업 중 한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주주 환원을 회사의 거의 모토로 삼을 만큼 주주의 이익에 매우 충실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매우 적은 성격의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가 될 때 가장 맷집이 좋은 기업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역사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